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좀 오고 있고요. 그 덕에 아침 운동을 못 갔네요. 그런데 이게 좀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아침에 항상 나가서 이제 산책을 했는데 이게 안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 방에 있는 공기하고 밖에 있는 공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갔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비가 와도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서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뭐 지금 예보상으로는 오후에는 뭐 이렇게 비가 그친다고 해요. 뭐 혹시 계획 외출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사를 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튜브에서는 딱히 이렇게 볼만한 기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뭐 그게 굳이 뭐 이렇게 하나씩 안 보겠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되게 유튜브가 핫하긴 핫한데 이제 점점 약간 과열 양상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화 작용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느낌이에요. 예. 자, 직장인들은요, 서울시 빅데이터로 얌체 직장인 잡아낸다? 뭐, 이거는, 그, 데이터 많이 이제 봐서, 좀 이상한 데이터, 움직이는 애들 가지고 이제 뭐, 얌체족들, 그, 무단 승차하는,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잡아내겠다는 거죠.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평생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는 게 항상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생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직업으로 갈 거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그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거. 반대로 직장인 또 77%는 일하는 노후 위에 정년 전에 이직할 거다. 어, 여기도 계속 직장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아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식 물가 상승. 직장인 5명 중에서 4명은 점심 도시락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저는 도시락까지는, 나 도시락 싸운 적 있구나. 다이어트 할 때. 식이요법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때 3주 동안 식이요법을 하면서 한 10kg 가까이 뺀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뭐 커피, 소금 들어간 거, 뭐 고추장, 뭐 양념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먹고 그 야채, 브로콜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좀 먹고 점심에는 돼지고기 또는 닭가슴살 삶은 거죠. 당연히 양념한 거 아니고 그거에다가 야채. 그래서 그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계속 그냥 옆에서 저는 그것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주 21일 동안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21일 날 점심 회식이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 휴가 그 추석 연휴. 그렇지. 추석 연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들 연휴 명절 잘 보내라고 하면서 점심 회식을 했거든요. 저희 센터장님이 점심 사주시면서.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바로 제 옆에 센터장님이 계셨지만, 저는 꿋꿋이 싸온 도시락을 들고, 그냥 그걸 먹었다. 앞에는, 뭐지, 백합 샤브샤브가 있었어요. 야, 갑자기 생각난다. 비 오니까. 그랬지만, 저는 꿋꿋이 그 한 입도 입 안 대고 제 도시락을 먹었어요. 왜냐면 다 이제 21일 다 마지막 다 하는 건데 마지막 날 그거 먹으면서 제가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옆에 계신 상사분이 와, 박 과장 독한 사람이구만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쓸데없는 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장인에는 이걸 좀 잠깐 볼 거예요. 배우자 출산할 때 남성 직장인 유급휴가 10일로 확대된다.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가,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쉬어도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들이 이게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그런데 이게 기존 3일이었는데 이게 10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무튼 돈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뭐 요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5일 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급 기간이 3일, 그리고 2일은 자기 통상 급여를 못 받는 무급 휴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5일에서 10일로 전부 다 늘어나고 유급 휴가로 전부 다 확대됐기 때문에 돈이 다 나온다는 거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도와줘야 되죠. 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인데 현행 출산휴가 5일은 너무 짧다. 최소한 10일은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10일이 20일 되고 30일 되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이런 거에 세금 쓰는 건 저는 찬성.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되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보면 되게 육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막상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많이 더 나오면 좋겠고, 이거 이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뒷받침으로 이게 그 시행이 곧 될 텐데, 이거 잘 챙기셔가지고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자, 4차 산업 별로 볼 거 없고, 양도소득세, 요거 잠깐 볼 건데, 요거 하나 보죠.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요청에 부가세 더 달라. 중개인과 계약자의 다른 셈법.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오케이. 요거 봅시다. 자. 오케이. 이렇게 확대가, 그렇지. 큰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를 놓고 중개인과 거래인 간의 묘한 셈법이 작동한다. 당연히 공인중개인은 중개수수료 받을 때 현금을 선호하고 거래인은 세금 공제를 기대하다 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주택 거래를 할 때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데, 와, 지금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낫지. 요즘에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그죠? 세금 문제가 모두 민감한 이슈인데다가, 양쪽이 다 조금이라도 절세해 보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뭐 사례가 나오고 있죠.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고 있는 금모 씨가 3억 원의 전세를 내라는데 중개수수료 입금하기 전에 현금 영수증 요구하자 중개인으로부터 부가세 10%더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치. 물건마다 부르는 부가세율이 0.3%에서 10%로 저마다 달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가가치세 세율은 동일한데, 본인들 복비에서 이제 조정을 하려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서울 마포구 공덕 아파트를 12억 원대에 매수하게 된 A씨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비용을 0.5%로 협의했다. 그런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 받으려면 60만 원가량의 부가세를 더 내는 게 유리하다고 제안해서 이를 받아들일지 놓고 고민했다. 왜 지금 고민하지? 나중에 집 팔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지. 여러분이 복비가 중개수수료가 본인 해당 물건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복비 하나, 그리고 이 물건을 팔 때 복비 하나.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뭐 전세나 월세 놓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개사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집 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받으려면 부가세 더 내서 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인정이 된다. 그래서 60만 원이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60만 원이면 이 아파트가 12억인데 이 12억이 얼마만큼 양도 차익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얘가 1200만 원 정도가 오르면 6%, 4600만 원이면 15%, 8800만 원이면 24%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해서 1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 1, 2, 4, 6, 8, 8, 60, 54, 밑에 35, 38이니까 밑에 35, 1억이니까 35% 정도를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1억에 대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35%인데 내가 만약에 0.5%로 이거 한 거잖아요. 12억 원이니까 0.5%니까 중개 수수료가 1%면은 그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0.5니까 600만 원이죠. 이 6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적용되는 세율 35% 곱하면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60만 원 내더라도 200만 원 정도 세금이 주니까 나는 이득이다. 제가 말로 해서 좀 어렵죠? 표로 보면 금방 쉬운데. 어찌됐든, 이게 60만 원 부가가치세가 이제 이득인데, 이 60만 원도 막 이게 고민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취득할 때하고 매도할 때 복비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기 인터넷 뱅킹 쏴버려요. 현금으로 주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비라고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이체증 한 거 가지고 출력을 하시거나 캡처해놓고 증빙을 갖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넣어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실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해당 공인중개사분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본인 나중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마 가산세 낼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렸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면서 채널 제네시스한테 물어봐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값에 포함해 지불하는 게 맞으나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금액은 똑같아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가세, 즉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 행위는 정당 거래가 아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된다. 원칙은 이렇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오케이. 부동산 규제 없는 미국으로 한국인들이 몰리고 있대요. 이 기사가 언제부터 슬슬 나왔냐면, 우리 박미 선생님, 나 그분 너무 좋아. 옛날에 가수일 때도 좋았는데, 그 책을 내셨죠. 미국에서. 지금까지 낸 게 한 총 3권인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는데, 집코노미에서도 최근에 영상이 좀 나오고 있고, 본인 개인 채널도 있으세요. 구독자 벌써 10,000명 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시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 말을 믿어.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되니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 텐데, 이거 하나 볼까요? 시장에 맡기는 미국 부동산. 한국 투자자 몰리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박미 선생님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 회사를 세우고, 이걸 투자사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냥 우리가 미국 갈 건 아닌데,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지금의 상황이 좀 답답해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없다. 개인 투자문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연소득에 비례해서 산정을 한대요. 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대박. 와, 근데 물론 세법은 되게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개인의 연소득에 비례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고요. 또 제가 하나 알기로 뭐가 있냐면, 뭐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갈아타는데 2번 집이 만약에 집값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1번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걸 이월시켜 준다던가? 뭐 그런 제도가 있대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집으로 갈아타. 나 그걸 장려해줄게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음, 오케이. 자, 최태원 씨라고 하네요. 미국 부동산 협회 전 이사. 그래서 최태원 대표 뭐 서울 출생이시고 서바나가 졸업하고 뭐 이런 거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거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간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없다. 오히려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추세다. 이게 바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한국인들을 불러들인 요인이라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큰 일을 한번 겪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랬는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맡기면서 그 자정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막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막는 거죠. 정부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마치 지금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저도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리뷰 쓸 건데 그 정경미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되게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아우, 내가 숟가락 이렇게 잡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옷에 흘리니까 해준다고 했지. 하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좀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걸 놔두면서, 애는 애, 그리고 아빠는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힘들고, 너무 약간 과잉보호?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약간 놔둘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경미 작가님이 예로 든 게, 어, 뭐지? 그 애가 걸어 다니는 거? 걸음마 할 때 봐라. 걸음마 할 때 결국에는 막 넘어지고 하더라도 혼자 하게 놔두지 않냐. 그러다 보면 얘가 딱 두 발을 딛고 서서 걸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걸음마 이제 막 하는 그런 다칠까봐 저희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해주려고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점점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놔뒀으면 집값은 물론 더 올라갔겠죠. 더 올라갔을 건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거는 저기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돼도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경제학 원론 그래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만 배워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 공급으로 늘어나서 결국엔 가격이 조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규제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좀 아무튼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되게 이런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제도가 되게 많다. 최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칼을 빼들자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미국으로도 이제 많이 가나 보구나. 뭐 지금 한 몇 년, 한 2, 3년 전부터는 베트남도 많이 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대요. 규제 때문이다. 미국의 부동산 규제는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FBI나 IRS가 국세청 같은 거죠. IRS는 조직 범죄에 부동산 투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지만 일반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상환기간에 따라서 2.85에서 3.87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딱 똑같잖아. 물론 뭐 중간에 변동금리 있긴 하지만.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 물론 오바마 때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실시를 하면서 은행들이 컴플라이언스, 이제 준법 감시에 투입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긴 했는데 이런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는 누구 하나 자기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쓸데없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세금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어떤 추가 비용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얘는
자기보다 못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세금 많이 받으면 그걸 직원한테 전가하는 것처럼 임대인이 내가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든 임차인한테 전가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못 막아요. 막으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것밖에 없어요. 국가가 다 떠안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고. 오케이. 아무튼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그 참고 삼아서 제가 보시라고 하나 이렇게 놔뒀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하고 너무 좀 안 맞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뭐 그래서 요 두 개 살펴봤는데 뭐 절세, 임대사업, 부동산 세금 이런 거 쭉 봤는데 소형 아파트 봤는데 특별히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네이버 뉴스를 하나 좀 이렇게 봤고요. 네이버 뉴스에서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이거 관련돼서 원래 오늘 8월 7일이죠. 원래 오늘 이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지금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늦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의 어떤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뒤로 좀 늦춰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살짝 있었는데 그걸 듣기라도 한 듯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음 주에 바로 발표한다.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 세부안 마련 끝났다. 그래서 잠깐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해요.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내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대요. 아이고야.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실과 다르다.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자신 있다.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겠다. 그런 거라면 저는 오케이. 그런 거라면, 오케이. 어떤 정부의 자신감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일종의 고집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오면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부 지역, 특히 규제 지역 위주로 가겠죠. 규제 지역으로 가면서 그 규제 지역이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으로 뭐 대전, 광주가 새로 들어갈 것 같고, 뭐 대전도 뭐 전체가 들어가진 않겠죠. 광주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뭐 이렇게 좀 안 좋았었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소설을 써보자면, 부산이 빠지고 대전, 광주가 새로 추가된다. 자, 그러면 대전, 광주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파는 순간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법인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럼 법인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경상권 그쪽이 안 좋아지지만 이게 해제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다시 그쪽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쪽에 또 올라가고 이제 전라 쪽, 대전 쪽 이쪽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풍선 효과화 투자처를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봤던 미국 그쪽하고 너무 비교되죠.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좋다고 해서 미국을 또 100%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요.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직장인 유급 휴가가 늘어났다. 잘 챙기셔라. 그리고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요청에 이거 하는 거 제가 팁을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장에 맡기지 않은 미국 부동산 한국 투자자 몰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 다음 주 예정대로 그냥 발표하겠다. 일주일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세금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자, 요 정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비가 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저도 오늘 이제 미팅이 있고 오후에 또 교육도 좀 받으러 가야 되고요. 또 저녁에 뭐 여기저기 뭐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더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점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비도 오지만 더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기존의 기준으로는 과하다고 할 수준의 어떤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당신이 돈 낼 거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 그런 혼자만의 어떤 시간 그리고 혼자에게 본인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수요일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